네, 백윤화편 밥알 찹쌀떡과 함께 든든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달지 않은 떡 백윤화편 밥알 찹쌀떡 백윤화편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예고를 잠깐 해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우리 자산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한 번의 선택이 내 자산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매우 큰 자산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여러 전문가분들을 뭐 이런 전문가 저런 전문가분들 모셨는데 오늘은 가장 그 실생활형 전문가 혹은 이제 가장 투자의 천병 가장 앞서 가 있는 분 맨 앞단에서 투자를 직접 하시는 이런 이제 전문가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맛동산 전국 투어를 할 때 경기 남부 아마 분당 쪽에서 분당편에서 아마 뵀던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디테라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메디테라. 그때 분당에서 뵀었었죠, 저희가.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여쭤었나요? 메디랑 테라는 뭐냐? 지금 테라 지금 건도형 때문에 분위기도 안 좋은데 아주 엉뚱한 질문 제가 아마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질문은 하지 않으셨던 것 하지 같아요. 않았죠. 메디테라는 닉네임이시고. 네네네. 네, 주로 이제 어디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세요? 저는 전국을 다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전국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도 이제 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은 수도권 또 뭐 지방 광역시들,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 위주로 이제 많이 생각들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그 시기마다 음. 봐야 되는 지역이 달라가지고 지난 상승장에는 좀 수도권 위주로 많이 봤었어야 됐다고 한다면 네. 이제 앞으로는 좀 지방을 봐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지방에 가서 임장을 하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지역을 다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은 약간 지방의 시기가 온 거예요? 지방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네. 수도권이 오르면 지방이 좀 떨어지고 지방이 오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인데 그래요? 원래 왔다 갔다 이원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이?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수도권 한번 갔다가 이제 지방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상승장에는 전국 불장 이렇게 해서 전국이 같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다시 전국적으로 다 하락장으로 갔다가 네. 지금은 다시 분위기가 지방 쪽이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지방 규제 완화를 먼저 풀어줄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좀 덜 올랐었고 덜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지방장을 네네네.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았으니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안 좋았습니까, 지방 쪽이? 지금은 또 미분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규제 완화를 해줄 때 먼저 해줄 지역이 지방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지방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디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요번에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요새 네. 부동산이 하락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락장 끝나고 이제 다음에 상승장 올 때 내가 부동산에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부동산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네. 사실은 지금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어느 쯤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솔직히 내 집 마련이라던가 갈아타기라던가 신혼부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의 현황상 지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음. 예를 들면 2015년에는 갭 투자가 성행했었잖아요. 그때 트렌드는 갭 투자. 네,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세금적인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네네. 그 다음에 네. 2020년에는 이제 절벽 상승장으로 쭉 올라갈 때니까 네. 그때는 수도권을 보는 게 유리했었고 네.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랑 똘똘한 채랑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하락장으로 들어서면서 트렌드 자체가 실수요장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실수요장이요. 네, 실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네네. 네. 그래서 지난 23년도에 반등이 있었던 그런 시기에 나타났던 모습들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물건, 조건 위주로만 가격이 많이 움직이고 반등을 하고 그런 패턴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하락장에는 어쩔 수 없이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패턴의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다음 시장의 회복 상승장, 초기 상승장 이런
이런 분위기가 지금의 하락장의 그 실수요자의 패턴의 분위기랑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거나 갈아타기를 고민하거나 신혼부부라서 내 집을 좀 신혼집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다음 상승장에 먼저 회복장에 먼저 움직일 패턴의 조건의 그런 주택들을 보는 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트렌드가 이제 여전히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인 건 맞는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어쨌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분들께서는 2022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약간의 반등이 중간중간 있었으나 아마도 부동산 가격이 더 밑으로 가는 방향이 더 클 거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그 방향성이 이제 끝났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쪽이십니까? 저는 당분간 좀 하락이 지속될 거라고. 그거는 맞아요. 예.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표에서 딱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23년도에 반등을 한 걸 보고 이제 하락장 끝난 거 아니냐,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에너지가 너무 작아요. 에너지라는 건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던가 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상승의 요인들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에너지가 너무 작고 그 에너지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거래량인데 지금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PPT를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은데 네. 이 거래량을 보면 제가 그 현장파고 워낙에 또 전직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때 전체적인 걸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하나 예를 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송파구를 예를 들었는데 2023년에 가격 반등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로 가격을 리드했던 지역이 서울 송파거든요. 그래서 송파구의 거래량을 들고 왔는데 송파구의 거래량을 보면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2년도가 가장 저점을 찍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거래량이 상당히 제일 적었던 시기예요. 가장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기여서 거래량이 안 나왔던 시기인데 그때 거래량이 3,510건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때문에 거래가 안 됐을 때 716건으로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죠. 5분의 1 토막이 됐고요. 그리고 23년도에 가격이 반등했을 때 거래량이 2,740건이에요. 보면 2012년에 3,500건보다도 못한 거래량이 23년도에 보여졌거든요. 그러면 2012년의 거래량보다 못한 거래량으로 과연 하락장이었다가 상승장으로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에너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거래량 자체가 네네. 그때보다도 적다는 거죠? 네네. 대부분의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보면 그거보다 많은 지역도 있지만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지역은 가격이 그만큼 반등하지 못했고 가격이 조금 반등해서 전고점까지 갔던 지역들은 거래량이 거기만큼 따라주지 못한 지역들이 좀 많았어요.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뭐 살 사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팔 사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팔고 싶은 사람은 좀 있나요? 매물이 엄청 많죠. 아, 매물은 좀 있어요? 네, 팔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아, 그럼 이제 가격 하락이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네네. 사고 싶은 사람 많은데 사고 싶은 사람이 적어서 거래량이 적은 거라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의 가격, 마음속에 기대하는 가격과 팔고 싶은 사람들의 가격의 그 괴리감이 너무 커서 거래가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그래, 너무 비싸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그 생각은 하실 텐데 그렇다고 뭐 얼마가 적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냥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만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가격이 하락하고 실수요자분들이 조금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반등이 될 텐데 어쨌든 근데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하락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그 하락장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그 하방 압력으로 하락 쪽으로 쭉 당겨주는 에너지가 좀 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급 물량이고 이제 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 물량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잠시만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더 없죠? 아니, 올해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자료를 봐주시면 지금 제가 전국 수요 입주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 23년에도 많았고 24년에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필요량보다 지금 많은 걸로 필요량이 여기 빨간 선이거든요. 그 빨간 선보다 많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왜 주택 부족하다고 하냐라고 얘기할 때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사람이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살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전월세로 살든 내가 매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든 어쨌든 집을 마련해서 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요가 뭐 매매로 50, 뭐 전월세로 50 이렇게 살면 이 정도 공급이 됐을 때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잘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다들 매매는 안 하고 전월세로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네. 네. 가격 떨어질 것 같은데 누구나 집 사고 싶지 않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전월세로 살고 싶은 거고 전월세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비중이 많아서 네. 새로 공급되는 애들이 있어야지 새롭게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집이 나오는데 사실 매매로 내놓은 집들은 공실로 남겨두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이번에 갱신 청구권이 새로 적용이 되면서 아예 못 팔 것 같으면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거래가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비워놓고 매도를 하는 집들도 많아서 공실로 납두는 집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도 전월세로 비중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그게 원활하게 이제 수요가 공급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전월세 가격이 그래서 오르는 거고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근데 이후에 25년, 26년, 27년으로 갈수록 네. 공급 물량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크지 않고 또 그럼 이 향후에 기대되는 물량이 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덜 하방 압력이 커질 텐데 인허가 물량이 또 향후 3년에서 5년 이후에 공급이 될 인허가 물량 자체도 이전 인허가 물량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 새로 이제 공사 들어가서 한 3, 4년 후에는 집이 될 네네. 입주할 수 있는 그 집들이 지금 많이 적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이전에 그 인허가 물량에 비해서 최근에 23년도에 물량이 거의 인허가 물량 신청이 3분의 1 정도로 수준으로 줄었고 원래 연말마다 이제 밀어서 인허가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연말에 밀어서 이렇게 봉우리처럼 올라오는 이런 신청건들이 좀 올라오는데 네. 22년 이후에는 없잖아요. 워낙 시장도 안 좋고 네. 또 건축비도 엄청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인허가 물량도 많지 않고 심지어 사실 최근에 사실 입주 물량으로 잡혀 있었던 애들 중에서도 네. 조금 공급이 걱정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 공사 중단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 진행하는 애들도 중간에 멈추는 애들이 많아서 사실은 확정된 애들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전월세 물량으로 더 비중이 더 앞으로 갈 텐데 네. 하락이 진행될수록 그럴 때 수요 공급에 이런 걸 맞추기가 좀 쉽지 않겠다. 네. 지금 이제 저는 약간 너무 요건 이제 초보적인 질문 같긴 한데 네. 자, 서울만 놓고 봐요. 네네. 서울은 벌써 인구가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지금 다 길바닥에 계신 건 아닐 거고 어딘가 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인천 경기도로 빠지셨죠.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서울에는 집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만약에 약간 낡은 집은 좀 있겠죠. 그 낡은 집을 새 집으로 교체하려는 그런 뭐 욕구나 수요 같은 건 당연히 좀 있겠으나 지금 서울에 새로운 아파트가 막 지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건 저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건 가격이 올라갈 거야 이제 몇 년 지나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 서울로 더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아주 많아져 갖고 그 압력이 커지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이 그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뭐 집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게 지금 그런 공식이 적용되는 시기는 아니고 앞으로 매매가는 계속 떨어질 거고 그에 반해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게 될 텐데 네.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다가 이제 매매가랑 붙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전세 가격이나 매매 사느니? 가격이나 차이가 없고 전세를 사는 게 너무 힘든 시기가 오면 그때 이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나타나면서 네.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때 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전월세를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당장 공급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거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현장에서는요. 네네네네. 전세 비중은 점점 줄고는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매매 빼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냐 월세냐 할 때 월세 비중이 시장에서는 계속 많아지고는 있죠. 네, 훨씬 많아졌죠. 훨씬 많아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세 매물은요 거의 없어요. 대출 규제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새로이 대출을 받아서 월세 매물로 나올 만한 시장에 출현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는 기존에 넣었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새로 창출되는 수요가 공급이 없기 때문에 네. 월세는 항상 부족하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돼요, 월세가. 네, 월세가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그래서 월세가 좀 올라가겠네요. 월세는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월세 한 40만 원 사시던 분들이 네.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월세 대기자는 더 많고 네. 전세 대기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아, 현재 상황은 좀 그렇습니까? 네네. 네. 지금도 전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네.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네. 최근에 전세 매물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지방 같은 경우는 거래량에 비해서 네. 오히려 전세 매물이 부족한 데가 많아요. 거래량은 아. 200건인데 나와 있는 매물은 뭐 180건 뭐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집 나왔다 그러면 바로 가서 계약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도 수도권은 3건에서 4건 정도 중에 네. 1건 정도 거래되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서울 수도권에서는 심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 선호도에 따라서 단지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매물이 없는 단지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지방 쪽에 이제는 약간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방이라고 이제 모든 지방 다 괜찮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략 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두고 계십니까?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게 나타나는 쪽이 충청도랑 충청도예요? 네네. 아, 제가 또 충청의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전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시구나. 예, 대전 괜찮아요? 대전은 조금 지금 세종이랑 같이 항상 생활권을 같이 하는 데라 지금 네. 조금 힘들고 이번에 사실 전세 분위기는 지금 대전이 제일 좋았어요. 23년도에. 전세 분위기? 네, 전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장이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충청도에서는 충남 쪽에선 천안 아산. 천안-아산. 네네. 그리고 충북에서는 청주. 청주. 네네. 요 두 청주? 지역이 괜찮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청주는 왜 괜찮아요? 청주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더 빛을 발하는 지역들의 특징이 네. 일자리가 탄탄한 지역들이 청주가 일자리 탄탄해요? 네네 하이닉스도 있고 이후에 뭐 개발되는 것들이 다 방사광 가속기라던가 5성급 개발이라던가 많은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고 네. 최근에 떠오르는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소부장 산업들이 또 그쪽에서 또 청주에 일어나고 많아요. 있기 때문에 왜 대전에 안 하고 청주로 갔지? 그러게요. 대전은 대신에 대덕 쪽에 네. 또 연구산업 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근데 대전에도 요번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새로 개발된 도산 신도시 옆쪽으로 또 일자리가 새로 들어오려고 개발 호재가 있긴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네. 지금 앞으로 있을 개발 호재보다 네. 이미 갖고 있는 일자리가 탄탄한 지역, 네. 그리고 앞으로 좀 개발 호재가 더 탄탄하게 있을 만한 지역들이, 근데 이미 투자 유치가 된 네네네. 그런 지역들 위주로 지방이 괜찮고, 또 청주나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수도권화된 지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수도권에서 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이동이 가능해요. 뭐 청주 같은데? 네, 청주도 그렇고 천안 아산도 그렇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방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는 좀 부끄러울 정도의 수도권보다 자급자족 도시로서 훨씬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눈여겨 보기에는 근데 전 지방 부동산을 볼 때 약간 좀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늘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또 이런 예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울은 네네. 딱 이제 서울은 정말 이제 건물 들어갈 때는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있던 건물을 때려 부시고 짓거나 아니면 뭐 무슨 동네 자체를 아예 그냥 싹 밀고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너무나 큰 이제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곳 안에서 새로 뭔가 올라서면 거기에 대해서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거나 이런 이제 일들이 좀 있는데 지방의 많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느 동네 새 아파트가 막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거기는 옆 동네에 또 비어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새로 지으면 또 걔가 또 올라가. 즉 그 얘기는 내가 투자하는 어떤 부동산이 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아주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끝난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 네네. 아, 이거 통찰입니다. 아, 근데 그게 지역마다 아닌가? 좀 틀려요. 아, 달라요? 네, 지방마다.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자고 하면 네. 뭐 저쪽에 있는 군산이나 다른 밑에 지역은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원도심이 낙후돼서 버려지고 네. 새로 택지를 개발하면서 신도시를 만들면 중심가 자체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 원도심은 말씀하신 대로 버려지고 낙후돼서 가치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방 안에서도 원도심의 그 기능은 유지하면서 신도심까지 해서 오히려 가치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커지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그러려면 네네. 그 조건이 형성되려면 새로 들어온 대규모 아파트 단지, 네네. 그다음에 원도심 같이 간다 이러려면 정말 기존의 그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추가로 외부에서 수혈이 많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수혈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네. 그게 원도심을 갖고 있는 기능이 짱짱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 난 저 원도심에 집 하나 있었는데 새로 저 신도시 생겼으니까 거기에다 추가로 집 한두 개 사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비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인구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괜찮은데 지방 중에 지금 인구가 늘 거라고 생각되는 데들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뭐 큰 뭐 2차 전지 산업 단지 산단 같은 게 막 들어온다든지 뭐 반도체 벨트가 완전히 형성되는 정말 특수한 한두 지역 말고는 과연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기대할 만한 지방이 어디가 있을까? 많지 않죠. 그래서 네. 지방을 볼 때는 사실 인구 30만 밑에는 저는 거의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도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면서 수도권보다 더 괜찮으면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지역 위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안 아산과 청주 정도, 거기 외에 또 원주 춘천 요런 게 원주 춘천, 원주 네. 혁신도시 뭐 이런데. 네,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좋은 게 이번에 GTX 네. 1월 25일에 3대 뭐 교육혁신 뭐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발표가 되면서 GTX 연장 호재로 다시금 이제 거론이 된 지역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걔네들은 수도권 안에서 묶여서 뭐 원주 춘천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수도권 광역화를 중점적으로 밀었던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원래 원주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새로 만들면서 네. 일자리를 많이 옮기면서 인구를 옮기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도권이랑 출퇴근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가니까 그냥 셔틀을 운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착률이 낮아서 오히려 개발 호재로서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GTX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GTX로 연결이 되면 네. 이제 서울 출퇴근화가 가능해서 오히려 수도권 광역화로 갔을 때 오히려 가치가 좋아질 지역으로 이제 좋은 지역으로 좀 거론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거기 안에서 원주 같은 경우는 네. 원주의 무실동이 이제 원도심이거든요. 근데 그 거주민들이 그 원도심을 버리지 않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가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 인프라가 아직 무실동 원도심의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 원도심이 짱짱하게 유지되면서 네. 이제 확장이 되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원주 하면 또 원주역 앞에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약국이요? 네, 거기 이제 막내 따님이 저와 또 좋은 인연이 좀 있었죠. 아, 그래요? 약국을 얘기하셔가지고. 네, 약국집 딸로 유명했습니다. 아. 네. 옛날 얘기지요. 네. 아,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네네. 원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주 혁신도시인가요? 뭐 이런 네네. 걸 아마 뭐 도지사인가 누가 하여튼 굉장히 좀 의지를 갖고 많이 좀 추진을 하면서 거기 이제 일자리가 일단 많이 생겼고, 근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제 출퇴근이 심플하다 보니까 차라리 서울이나 뭐 서울 약간 동쪽쯤에 집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히려 원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이제는 원주 자체에 자족이 가능하고 뭐 인프라 같은 게 충분히 이제 깔리면서 원주 자체에 이제 머무시는 분들이 오히려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거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잘못.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원주에 원래 혁신도시랑 기업도시가 생기면서 네. 원래 서울 수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쪽 이주시키고 싶어서 일자리를 글로 옮겼는데 네. 사람들이 가족은 여기다 두고 일자리가 있는 아빠마
셔틀을 타고 오피스텔 같은 데서 네, 왔다 갔다 하게 네.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업 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약간 정착률이 늘어났어요. 혁신 도시 다니는 사람들은 정착률이 떨어지고 네. 왜냐하면 혁신 도시 안에 있는 인프라가 아직도 주말에는 상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깜깜해요. 택시를 타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택시 기사가 가는 걸 안 좋아해서 네. 그럴 정도로 아직 정착률이 안 좋아졌지만 이제 원주는 그에 반해 혁신 도시랑 기업 도시가 개발이 됐지만 원도심이 짱짱하게 지켜줘서 네. 그러니까 거주민들이 기존의 원도심도 유지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새로운 인구가 그래도 정착률이 낮다라고 해도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늘고 있고 이번에 네. 뭐 여주나 원주 이쪽으로 해서 전철 복선 전철도 깔리고 GTX까지 나머지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조금 더 수도권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그걸 네. 괴리감을 줄여가면서 조금 더 정착률도 늘어나고 약간 수도권이 커지는 개념으로 수도권이 네네네. 광역화되는 개념으로 이제 원주 춘천이 가려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방향성에서 좋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 중에도 수도권과 너무 멀어진 곳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당장 회복되긴 쉽지 않죠. 수도권과 거의 뭐 1시간, 맥스 1시간 반 안쪽으로 즉 뭐 출퇴근이 가능하다거나 혹은 뭐 굉장히 그 접근성이 어느 정도 좀 확보된다고 생각되는 천안, 아산, 원주, 춘천, 뭐 청주 요 정도까지가 이제 괜찮은 지방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그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건 아니고. 어렵고 네. 지금 제가 그 지역들을 말씀드린 건 최근에 지방에서 분위기가 좋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그런 지역에서 그런 그걸 먼저 지역들이고.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지방들은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네. 지금 분위기가 좋은 지역들이 그런 지역들이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사실 그런 수도권과의 거리적인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음. 아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성이 또 투자를 하겠다고 네. 발표도 많이 했었고 이번에 그 아산 탕정 쪽으로 개발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산업도시나 첨단 산업단체 지식산업센터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문제는 만든다고 해서 기업이 그쪽으로 가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투자 유치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산 같은 경우는 네. 먼저 가서 사람들이 나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아산이고 그쪽에 아산 탕정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 유치를 또 700억 받고 중국에서 들어오겠다고 했고 작년에도 뭐 4조 원, 뭐 삼성에서도 뭐 14조 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삼성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산이 좋은 게 네. 수원의 삼성, 기흥의 삼성, 화성의 삼성, 평택의 삼성, 아산의 삼성이 쫙 연결이 되면서 삼성벨트로 일자리가 쭉 연결이 될 거거든요. 수원, 기흥, 평택, 저 아산까지 그쵸. 쭉 이어지는 거군요. 네네. 벨트로. 네, 그래서 그 걔네들이 서로 모여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면 이제 아산이 같이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탄탄하다 보니까 지금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이 시기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많지 않은데 지금 아산의 인구 증가율이 3%대거든요. 평택도 2%대로 좀 내려왔고 나머지는 네. 마이너스예요. 그렇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산이 좀 유망 지역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런 곳도 그러면 뭐 아파트 투자가 더 수익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런 직장들이 많을 때는 좀 뭐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오피스텔? 네네. 뭐 이런 게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지방은 좋은 게 소형 지방의 아파트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네네. 그래서 거기 1인 근로자로 계신 분들도 네.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보다 그냥 작은 인근에 아파트. 있는 직주 근접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로 많이 가시는 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런 쪽에 투자도 한번. 그럼 수도권에서는 전망이 이렇게 썩 밝진 않아요. 수도권은.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과 뭐 인천, 서울 경기. 인근의 뭐 경기 뭐 이 정도? 네, 수도권은 당분간 조금 매매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할 거다. 그 분위기가 조금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그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네. 아까 그거를 조금 더 챙기면 좋겠다라고 했던 건데 지금 실수요자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번에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때문에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가 저 로또 청약 3개 나온 거예요. 그 뭐 50만, 100만 뭐 이렇게 몰렸다는 그거. 100만, 100만 네네. 인구가 몰린 거를 보면 네. 요새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이 단지, 이 지역의 특징만 딱 알아도 네. 지금 트렌드를 확연히 딱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면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가 3개 나왔는데 100만이 몰린 걸 보면 네. 사람들이 아직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락장이라서 쉽사리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적은 노력으로 그 정도의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아직도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DH 퍼스트와 아이파크가 지금 그렇게 그 100만 인구가 몰릴 수 있었던 건 개포동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개포동이 변화했어요? 네네. 사실 이전에 개포동이 지금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개도 포기한 동네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낙후됐다, 서울에서는. 근데 지금은 개도 포기 못하는 너무 좋은 동네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DH 퍼스트와 아이파크가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실소유자분들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사람, 약간 저도 옛날 사람이긴 한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옛날 사람들은 그냥 깨끗하고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주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화면이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젊은 사람들 요 정도 커뮤니티 조경이 나와줘야지 만족하시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그 수영장이에요? 개포동에 있는 프레스티지 자이의 조경이에요. 중앙정원. 아, 정원이에요? 호텔 라운지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뭐 야외 수영장인가. 오, 아니에요. 지금은 커뮤니티라던가 호텔 정원이 요 정도 나와줘야지 젊은 사람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예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화면이 빨리 안 넘어가는데 여기 이것도 일산이거든요. 일산에 관리 잘 된 아파트 단지가 요 정도인데 이제 사람들이 요 정도 나와주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라운지 같은 느낌이 나와줘야지 아파트 되는 단지네. 네네. 그리고 아침 밥도 좀 이렇게 막 나오고. 네,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이제 비가 와도 비 안 맞고 전철역 이유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번에 23년도 상승을 했었던 그런 트렌드의 특징이 첫 번째가 신축일 것이었어요. 기존의 아파트를 아무리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살 수 있어도 조경이나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을 내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게 되어 있는, 그런 게 가능한 신축 위주로 가겠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저 무슨 방금 소개해 주신 아파트나 네네. DH 뭐 이게 얼마예요? 지금이요? 네. 30평대 기준으로 지금 한 25억 전후. 그래서 작년에 말에 높이 올라갔을 때 한 30억까지도.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네네. 이런 걸 선호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죠. 아니 도대체 그 돈이 어디 있어? 부모님들이 주시나 그냥? 뭐 부동산에 실제로 가보면 좀 약간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써서 많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자, 안 되는구나. 아무리 저 열심히 저 뭐 돈 벌고 아무리 열심히 뭘 해봐도 그죠? 이거 안 되네. 그렇게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아니 아무리 저 뭐 전문직에 막 열심히 일한다고 쳐서 1년에 뭐 한 1억씩 모은다고 쳐요. 1억씩 모아도 저게 뭐 25억 뭐 30억이라고 치면 대출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저건. 그쵸. 요번에 대출 안 나오면 그러면 생돈으로 한 20몇 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20몇 년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 부자 보고서를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랑 많이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 자산을 이룬 나이 차이가 한 3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만은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고 이제 월급과 다른 수입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걸 같이 가져갔을 때는 부자 안에서는 그 차이가, 나이 차이가, 연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저는 뭐 이 시간에 뭐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 어떤 뭐 직업이 있고 그 외의 시간에 이제 투자를 통해서 혹은 사업을 통해서 뭐 이제 돈을 이제 새로운 뭐 돈 버는 엔진 하나 돌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내가 이 일에서 열심히 해갖고 하루 종일 정말 이 일에 투자하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버는 사람들은 좀 많이 벌겠죠.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고수익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에 신경 쓸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동 수익은 꽤 높을 수는 있으나 투자 수익이 높기가 어렵고, 혹은 본업에 조금 덜 충실하거나 본업에 조금 시간이 덜 가도 되는 사람들은
투자 수익이 좀 높아질 수 있으나 그렇게 좀 적은 시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노동 수익은 적을 테니까 이걸로 굴려봐야 투자 수익도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 20억 30억 이걸 어떻게 모으냐는 게 나는 너무 궁금한 건데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현실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강남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트렌드가 지역적으로도 바뀌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아이파크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여기에 개포동이 이쪽에 네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23년도에 강남구의 가격 상승에 반등을 이끌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대치동이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의 에너지가 커지면 이제 주변 지역으로 저 동그라미가 대치동이에요. 네,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에너지가 퍼지는데 예전에 이 개포동이 개발이 돼서 신축으로 쫙 바뀌기 이전에는 이 대치동의 에너지가 커지면 도곡이나 역삼 쪽으로 그러니까 대치동이 역삼이랑 도곡이랑 친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얘네 친한 친구들한테 에너지를 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포동이나 일원동 쪽으로 오히려 에너지가 가고 그 다음에 남은 에너지가 도곡 역삼으로 가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네. 시장의 흐름이. 그래서 지금 도곡 역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의 시장의 흐름, 상승의 흐름이 가는 순서가 좀 바뀌었다. 그 트렌드가 지역의 흐름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네.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놓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개포동이 이쪽으로 쫙 이렇게 신축으로 바뀌어서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근데 신축이 다 개발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30억, 25억에서 30억까지 해서 여기 일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 다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입지가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좋은 입지가 요 위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아직은 가격이 다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는 좀 입지가 더 좋은 애들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네. 입지 순으로 먼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궁금증 혹은 뭐 제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하느라고 우리 메디테라님이 충분히 또 말씀하실 시간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네 그러나 이제 오늘 못다 하신 얘기는 또 맛동산에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맛동산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맛동산은 맞춤 부동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이제 거기 전문적으로 하는 데니까 혹시 부동산에 자산 가치로서 내 굉장히 좀 관심이 있다는 분들은 이제 그 맛동산 채널에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너무 진짜 비싸다. 나 이렇게 비싼 게 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여튼 뭐 그래도 젊은 분들이 그런 걸 선호한다. 그런 시장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저희 3프로TV 맛동산 맞춤 부동산에 가셔서 더 자세한 얘기, 더 전문적인 이야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메디테라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장이 또 시작을 합니다. 장 시작에 많은 관심들이 또 오늘 같은 경우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오프닝 벨 라이브 우리 명민준 앵커와 재밌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